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막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3,000이 깨질 수도 있다. 네. 이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고 맞습니다. 1,200은 거의 근접 배적 그렇죠. 환율.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 시장? 시장이 쉽지 않네요.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은 뭐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죠. 네. 그렇긴 네. 하지만 네. 뭐 작년에 코스닥이 전 세계 시장에서 제일 많이 올랐다. 그래요? 전 세계?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고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좀 빠지는 거고요. 일단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기관 수급은 너무 얇고 그죠? 요즘 펀드 쪽으로 돈을 안 넣고 다 직접 투자하니까 그죠? 네. 이제 뭐 동학개미들이 물량 계속 받아왔는데 이것도 이제 투자 심리가 주춤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이 과도했었던 것 같고 이제 저도 좀 과도하게 봤던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뭐 테이퍼링 이제 유동성 축소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요게 지난주 패닉 셀링으로 좀 이어진 것 같고요. 또 어느 정도 이제 바닥 다지기는 들어왔다고 보고 있는데 네. 중요한 게 이제 그거예요. 이제 제롬 파월이 생산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제롬 파월이 당차게 이야기했는데 네. 슬 말을 바꿨어요, 이 아저씨가.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금리 인상이 되면 유동성은 축소되는 거니까 축소되고. 주식 시장이 제일 먼저 두들겨 맞는 거죠. 네. 이게 더 만약에 진행되면 진짜 뭐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에다가 영향을 미치면 이게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쇼크가 날 수 있는데 네. 그럴 가능성은 적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 그러겠죠? 네, 그렇죠. 뭐 왜냐면 그렇게 안 되면 돼요. 네. 선거에서 져요.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맞겠죠. 그렇죠. 그럼- 경제가 안 좋아지면 네. 그것도 어느 정도 관리할 거예요. 또. 그런데 사실 이 기업들이 일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네. 이제 TSMC보다 앞서서 네. 3나노 반도체 네네. 이제 내년 상반기에 네네. 나오게 되는 건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뭐 내년 상반기에 그 3나노 이제 TSMC도 3나노를 하는데요. 기술 방식이 좀 다릅니다. TSMC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핀펫이라는 구조로 가고요. 네. 삼성은 처음으로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구조, 게이트 GAA. 네, 요 구조로 가는 건데요. 원래 당초 내년 하반기가 양산 목표였어요. 그런데 지금 6개월 정도 당긴 거죠. 와. 네, 그만큼 또 공헌했다라는 거는 네. 삼성이 어느 정도 이제 기술 쪽에서 브레이크 스루가 나왔다라는 자신감인 것 같고, 그리고 2025년 이제 2나노 GAA 양산 들어가겠다. 이야. 네, 요 이제 한판 뒤집기에 들어간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정말 초격차가 네. 너무너무 초격차가 되고 있는. 그렇죠. 지금은 이제 TSMC 뒤쪽에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네, 추격하는 점프 거죠. 이렇게 된 이게 건가요? 삼성이 그 예전에 D램에서 후발 업체였다가 네. 90년대 일본 업체들 뒤집고 1등이 됐거든요. 그때도 기술적인 변곡점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트렌치 방식이 주류였어요. 이제 웨이퍼에다가 홈을 파서 거기에다가 회로를 채우는 건데 삼성은 그때 과감하게 스택 방식, 회로를 위로 쌓는 방식으로 해서 D램이 1등이 됐고 2000년대 초반에는 그때 이제 낸드 플래시 도시바가 원조죠. 네. 도시바를 제치고 1등이 된 계기가 그때는 이제 플로팅 게이트라는 방식이었어요. 네. 기술이. 그런데 이제 플로팅 게이트 대신 삼성은 차지 트랩 플래시라는 기술을 처음 적용해서 낸드 플래시에서 1등이 됐죠. 와. 그래서 낸드도 1등이 됐고 네. D램도 1등이 됐고 그러면 2020년대 와서 TSMC가 압도적인 1등이거든요. 네. TSMC는 지금 핀팻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한판 뒤집게 하겠다. 이야. 이게 묘한 기시감이 들지 않아요? 네. 내년이면은 그러면 이제 네. 삼성전자가 기술을 이렇게 딱 TSMC를 점프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바로 그렇게 될 수 코앞에 있습니다. 네, 있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 너무 좀 기대가 되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핀팻 기반도 여전히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핀팻 그렇죠. 기반 17나노 신공정도 네네. 발표를 동시에 했잖아요. 네네.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일단은 지금 하이브리드 공정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반도체 칩 같은 경우는 네. 뭐 14나노면 14나노, 뭐 7나노면 7나노, 5나노면 5나노. 그 트랜지스터 어떤 선폭이 다 같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다양한 칩들이 요구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공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발표한 거는 프론트 엔드 쪽 라인은 14나노. 그리고 백엔드 쪽 라인은 28나노라고 해서 하이브리드로 해서 17나노 개발한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하이 퍼포먼스가 필요한 어떤 그 코어가 있고요. 로우 그 엔드 쪽이 필요한 코어들이 있거든요. 너무 성능을 과하게 쓰지 않고
최적화된 효율을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인 거죠. 그러니까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팹리스 업체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하나의 어떤 그 카테고리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게 되면 그럼 기존 28나노 대비해서 성능이 39% 좋아지고요. 그리고 전력 효율이 49% 좋아지고 면적은 43% 감소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쪽 수요도 충족시키고 맞습니다. 요쪽 수요도 충족시키고. 그렇죠. 정말 삼성전자도 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조금 더 좀 차분하게 기다려 봐야 될 것 맞아요. 같죠. 주가만 이렇게 변덕스러울 뿐이에요. 네, 회사는 그러니까요. 변하는 게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자면요. 사실 오늘 주제는 네. 이제 기업 갈아먹기로 그렇죠. 다시 맞습니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초심으로 다시 초심으로 네. 돌아와서 오늘 기업은 현대모비스잖아요. 맞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1977년도 설립된 현대차 그룹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회사고요. 네. 크게 이렇게 보면요. 모듈 사업이 있고요. 모듈 사업이 있고 AS 부품 사업 딱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이 모듈 사업이 좀 이제 또 세분화가 됩니다. 모듈 사업은 전동화 사업이 있고 부품 제조 그리고 부품 조립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매출 기준으로 보면요. 조립이 20조 그리고 부품 제조가 8조 그리고 전동화 부문이 6조. 성장률은요. 지금 흔히 전장 부품이라고 그러죠. 네. 그쪽이 제일 성장률이 높고요. 이익은 대부분 AS 쪽에서 나옵니다. AS 쪽이요? 네네, AS 쪽에서 나오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한 1조 8,300억 정도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기존에 막 앞에 있던 모듈들 다 합쳐봐야 5천억도 안 돼요. 그런데 AS 쪽에서 거의 뭐 1조 3천억 정도 오. 그런 거죠. 막 고장나면 이렇게 가서 AS 해주고 뭐 부품 갈아주고 네네네. 이런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현대차 그룹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다 좀 네. 주춤했어요. 네네.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못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런지 이 부분이 너무너무 지금 궁금하고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과거 사이클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네. 되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차화정 시대 기억나시나요? 차화정. 네. 네. 자동차, 화학, 화학. 정유. 그때는 중국이 막 급부상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의 어떤 뭐 지금 원자재 수요 시장으로서 굉장히 크게 부상하던 시대였고 그때 이제 현대차가 뭐 신형 산타페 같은 걸 내놨는데 물이 줄줄 새가지고 그때 막 난리 났었어요. 막 신차에 물이 줄줄 새고 세타 엔진 문제는 아직도 골머리죠. 아직까지 뭐 지금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제 막 현대차 그렇게 힘든 와중에 중국 쪽이 막 이게 수요가 부밍이 되면서 현대차가 이제 그 베이징 현대죠. 중국 현지하고 조인트 벤처로 만든 회사인데 여기가 되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안 되는 것들을 여기서 다 메이크업을 해준 거죠. 네.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다 중국 사업을 키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공장을 5개나 지었습니다. 5개나 막 지어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라고 했는데 신공장 3개 딱 투자했는데 사드 맞았어요. 세상에. 사드 맞았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요. 네,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다. 정말 야. 눈물 없이는 사드 맞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팔려요. 중국에서 안 팔려요. 네. 접어요? 어떻게 해요? 뭐 공장 투자했는데 공장 어떻게 어떻게 접어요? 해요? 지금 그래서 왜 실적이 안 나옵니까? 라고 하면요. 중국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중국 마음 때문이에요. 아프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떠냐면 이제 보통 49대 51로 해서 네. 그때만 해도 중국이 로컬 쪽에 지분을 썩지 않으면 투자를 못하게 했거든요. 현재 못 들어오게 하니까 현대차가 49%니까 연결로 안 잡히고 배당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중국은 조인트 벤처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슬슬슬 하다가 점점 발 빼면서. 그래서 발 빼면서 기술 빼먹고 네. 자기가 다른 데 따로. 똑같은 거 해서 그죠? 현대차도 그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어차피 배당을 받은 거니까 국내 협력사들 있잖아요. 뭐 현대모비스 같은 협력사, 뭐 현대위아 다 협력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미주향이나 유럽향이나 남미향 이런 거는 단가를 되게 타이트하게 하고 한 마진은 3% 4%밖에 안 주고 대신에 중국향에서 메이크업을 시켜준 거예요. 대신 막 12%씩 줬어요. 막 어차피 못 가져가니까 야 다른 데서 너 좀 단가 인하 한 거를 중국 쪽에서 저기 보완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 쪽이 망가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메꿀 게 없네. 그렇죠. 그럼 그 부품사들은 그냥 다 같이 그냥 우수수 무너져 버린 거죠. 그게 지금 5년째 질질거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뭐 다른 쪽은 다 올라와도 아직까지 중국 현대 쪽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내 전체 캐파가 한 150만 대 정도 되거든요. 캐파가. 그런데 올해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괜찮을까요? 몇만 대 같아요? 150만 대 캐파. 150만 대요? 네. 가늠이 안 가는데? 47만 대요.
아주 공격적인 생산 목표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게 사실 그 47만 대도 팔기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근데 중국 시장이 어떡해. 정말 이제는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자국 그 국산품 매용 이런 것들도 너무 심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뭐 다른 협력사들도 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네. 중국 법인은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느냐 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상황인가요? 그래서 지금 뭐 공장 매각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인력도 구조조정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해외 기업이 또 현지 인력 구조조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현지 기업은 현지들 해고가 되게 쉬운데요. 네. 외국 기업은 현지 인력 구조조정 되게 힘들게 해놨어요. 자기네 나라 네. 국민들 직원들 잘 쉽게 구조조정 못하게 못하게 돼 있어요. 막아놨어요. 네, 굉장히 그래서 구조조정이 쉽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1공장 있잖아요. 네. 이제 뭐 베이징 현대 1공장 지금 리오토라는 중국 전기차 업체한테 매각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뭐 아직 구체적으로 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아니 사실 이제 현대 자동차가 전기차 쪽으로도 굉장히 네. 잘 만들었고 아이오닉 5도 잘 됐고 맞습니다. 아니 되게 좀 미래 시장 쪽으로 괜찮아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자꾸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 것 그렇죠. 같거든요. 이제 주력 사업이 문제인 거죠. 이제 전기차하고 뭐 이런 것들은 EGMP 때문에 잘 돼요. 네. 잘 되는데 이제 결국은 캐시카우가 망가진 거죠. 이 중요한 축이 망가진 거고 이게 미국 쪽에서 그 미국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게 상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 좋은 부분들이 이 중국 때문에 상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세가 돼서 이렇게 네, 돼버렸네. 계속. 이 네. 문제들이 어쨌든 좀 해결이 돼야 그렇죠. 좀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악재라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네. 해결만 되면 해결되면 크게 점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네. 또 이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 기업 이미지가 강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또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바꾼다라는 네네. 또 기사를 봤거든요. 그렇죠. 어떤 건가요 이게? 제가 예전에 자율주행차 한번 하면서 네.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하고 피처폰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아, OS. 네, OS 유무예요. 네. 그러니까 휴대폰이 OS가 없었잖아요. 옛날 피처폰 때는. 네. 근데 OS가 생기면서 스마트폰이 되고 컴퓨터화 된 거잖아요. 네. 자동차도 똑같아요. 지금 OS가 없죠. 아 이제 자동차 맞아요. 네. 용 OS가 생기는 그렇죠. 거구나. 자동차용 OS가 생겨야지 자율주행차를 구도를 끌고 갈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그 OS가 나오면 그 OS에 맞게 두뇌 역할을 하는 AP가 필요하죠. 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리고 뭐 삼성전자로 이야기 치면 엑시노스.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럼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자동차 이런 것들 잘 만드는데 이게 컴퓨터화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OS도 필요하죠. AP도 필요하죠. 근데 그 외에 하드웨어 시스템은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칫하다가는 삼성이냐 LG냐처럼 갈라져요. 그러니까 LG가 왜 스마트폰이 안 됐냐면 OS도 없죠. 물론 삼성도 OS가 없죠. 삼성은 AP가 있는데 LG는 AP가 없었잖아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력이 확 차이가 나는 거죠. 똑같아요. 현대차도 OS는 직접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최소한 AP 설계는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현대 그 모비스가 OS를 하고 싶겠죠, 당연히. 네. 그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쉽지 않아요. 그는 진짜 우리나라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 하나 만들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다 독점 의존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막 티맥스 소프트 같은 데서 우리도 OS 하겠다라고 했지만 잘 안 됐잖아요. 그죠? 최소한 OS는 못하지만 네. 한글과 컴퓨터 같은 거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최소한 그런 거는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현대모비스는 그런 건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네. 자동차 쪽에서 한글과 컴퓨터 정도는 하겠다라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 글로벌 OS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애들이 할 거예요.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최소한 아마존 뭐 이런 업체들. 한글과 컴퓨터 같은 소프트웨어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엄청 네. 대단한 거예요. 그럼요. 그런 소프트웨어를 그렇죠.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만들겠어요. 그렇죠.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어떻게 1등 했습니까? AP를 가지고 있으니까 1등 했잖아요. 그죠? OS를 구글에 의존했지만 결국은 그 디바이스 시장에서 1등 할 수 있어요. AP하고 네. 하드웨어 시스템 알고리즘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런 것들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요. 잘 이게 되면은 또 엄청난 큰. 만약에 진짜 이게 제대로 되면요. 네. 현대모비스 밸류는 말도 못할 어. 거예요. 이
진짜 이 자동차 자율주행차 쪽에서 AP와 그 하드웨어 시스템을 한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OS를 못 한다고 해도. 그래도 앞서서 여러 가지 악재들 이야기를 듣다가 네. 좀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죠. 마음이 좀 안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현대 모비스가 해외 모터쇼에서 모빌리티 무브라는 글로벌 영업 전략을 내세웠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전략인가요? 일단 현대 모비스는 이제 그 전동화 부품, 전장 부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전기차 플랫폼이 eGMP잖아요. eGMP? 그렇죠. eGMP의 처음과 끝을 하는 회사가 현대 모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스케이트보드 타입, 이게 스케이트보드 타입 있고, 스케이트보드. 그렇죠. 위에 이렇게 버스를 얹으면 버스가 되고, 그죠. 자동차 얹으면 네, 자동차 네, 네. 되고 이런 식으로 플랫폼화 하는 건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걸 하는 회사가 현대 모비스예요. 이제 일단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되려면 배터리 쫙 깔아놔야 되고, 네. 그죠. 모터 들어가야 되고 여기 인버터 들어가야 되고 컨버터 들어가야 되고, 그죠. 뭐 이런 제동 장치들 여러 가지 모듈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그냥 현대차 쪽, 기아차 쪽에만 팔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다 오픈 플랫폼을 해서 전기차 플랫폼 없는 회사들 우리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케이트보드형 모듈 개척 사업을 하고,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파운드리처럼 여러 개, 우리 IP 이만큼 가지고 있어, 니들 원하는 대로 맞춰줄게, 이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자율주행차 솔루션 한 30개여 개를 기술을 공개를 한 거죠. 오. 그게 이제 이야기하는 모빌리티 무브입니다. 모빌리티 무브. 네. 그러면은 이제 해외 시장 쪽으로도 훨씬 해외 고객사 다변화와 네. 애플리케이션도 다변화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케이트보드 같은 경우는 다 자동차 쪽이지만 뭐 어반 에어 모빌리티 같이 비행기 쪽 뭐 그런 것도 배터리 깔아서 뭐 똑같잖아요. 그죠? 네. 모터 들어가고 대신에 프로펠러에 달리는 거죠.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현대 모비스가 완전 자율주행 콘셉트카 엠비전 X 네. 이거를 해외 모터쇼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 엠비전 X는 어떤 컨셉인 건가요? 일단 유리창이 디스플레이로 다 바뀌는 디스플레이요? 기술. 네, 다 이게 바뀌는 쫙 이렇게 그렇죠. 디스플레이가. 우리 그 애플이 왜 전기차 쪽에 뛰어드는지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네네네, 메타버스 네.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러면 자동차가 로보택시가 알아서 운전할 거예요, 그죠? 심지어 핸들도 없어질 겁니다. 레벨 5 네. 뭐 되면, 그죠? 뭐 하겠어요, 그러면? 안에서 영상 봐야죠. 그렇죠. 엔터테이닝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화면이 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자율주행차 안에서 엔터테이닝을 할 수 있는 우와. 그 컨셉을 해준 거예요. 천장에 터치 누르려고 일어서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제스처나 뭐 눈빛이나 오. 이런 걸로 UI나 UX를 구현하고, 그리고 음성 이런 걸로 컨트롤 할 수 있게 해놓고 이제 이런 로보택시 컨셉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보급이 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컨셉트카죠. 그러니까 컨셉트카는 아직까지 왜냐면 자율주행차 지금 레벨 3도 안 됐는데, 그죠? 레벨 4래, 그죠? 네. 빨리 보급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 현대자동차 그룹은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몇 년 전에 이거를 깨겠다라고 한번 선언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깨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하고 현대 글로비스라는 회사가 관건입니다. 왜요? 지금 이 순환 출자 구조를 깨려면요. 정의선 회장이 현대 모비스 지분을 많이 사야 돼요. 현대 모비스가 삼성으로 치면 뭐 저기 삼성물산, 제일모직 같은 거거든요. 이쪽이 지주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현대 모비스 지분이 많아야겠죠. 네. 이걸 지배하려면. 근데 지금 지분이 0.32%밖에 없습니다. 너무 적어. 너무 적어요. 네. 그리고 정몽구 회장이 7.15% 가지고 있거든요. 네. 요거 뭐 절반의 양도세 뭐 저기 상속세 내고 한다고 해도 10%가 안 돼요. 그죠? 지배력이 약하죠. 그러려면 사야겠죠. 지금 정의선 회장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이 현대 엔지니어링 2대 주주예요. 네. 현대 엔지니어링은 비상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장되면 한 1조 2천억 정도의 자기 지분 가치가 생겨요. 실탄이 마련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대 글로비스도 이제 정의선, 정몽구 회장 두 부자가 29.9%를 가지고 있어요. 네. 29.9%를 가지고 있으면 기존에는 그 공정거래법 일감 몰아주기 그 제한이 30%예요. 그래서 29.9%를 맞춰놨어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20%가 됐어요. 더 낮춰야 돼요. 그러면 10% 더 팔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싸게 팔고 싶겠어요? 비싸게 팔아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현대글로비스 지분 밸류 높여서 팔고 현대모비스를 사고 현대 엔지니어링 IPO를 해야지 이게 다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이 엔지니어링이 IPO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래서 이게 10조 밸류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거든요. 네. 10조 밸류가 되면 지금 정의선 회장이 한 12%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조 2천억 정도의
가치가 되는 거죠. 아. 네, 요거를 팔아서 현대모비스를 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잘 보는 사람들은 네. 이제 그 투자 기회를 노리고 투자하고 있는데 음. 너무 안 되니까 너무 진행이 안 되니까 이거 언제 하는 거야? 그러다가 나가 네. 떨어지면 이제 삼성처럼 이렇게 쓱 하겠죠. 그럼 현대 엔지니어링 이 IPO 할 때 조금 유심히 봐야 될까요? 기대를 뭐 해보면 시장 좋을까요?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올 상반기 같이 뭐 시장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충분히 뭐 공모주 청약 한번 해볼만 하고요. 아. 그게 아니면 지금 분위기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시점의 상황을 봐야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모비스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봤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먼 미래 전망을 본다면? 네, 뭐 당장 크게 매력은 없습니다만은 당장 크게 매력은 없지만 네. 예, 장기적으로 보면 뭐 친환경차, 밸류 이런 걸로 레벨업 가능하고요. 네. 올 초처럼 진짜 애플 아이카도 이야기 나오고 아. 뭐 진짜 여기 뭐 관련된 뭐 이슈들이 나오면 충분히 네.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아. 뭐 그거는 근데 뭐 어떤 예측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뉴스 보면서 맞습니다. 상황을 계속 네.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뭐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종목들은 네. 장기 투자 중심으로 장기 투자? 네. 아, 그럼요. 사실 네. 뭐 단타할 그런 종목이 전혀 아니잖아요. 단타할 종목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네. 절대 단타하시면 안 네, 됩니다. 무겁게 엉덩이 네, 무겁게 그렇죠.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본인에게 있습니다.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